완전히 새로운 국제 질서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 트럼프의 승리입니다. 네. 그거를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이 인정을 했어요. 트럼프는 이제 요거는 사실은 그 오픈 게임입니다. 몸풀기 워밍업 게임이지 그렇죠. 본격적인 관세 전쟁 시작도 안 했어요. 네, 오늘 모신 분은 신의 개입 책의 저자시죠? 서울시립대 송이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트럼프 얘기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보름 된 것 같은데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생길 수 있는 이슈들이 한 번에 몰아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무지막지한 행정명령을 통해서 뭐 많은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트럼프는 빠르게 그리고 그 논란거리가 될 여지가 있는 많은 일들을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건가요? 네. 트럼프가 이제 1기 4년과 지금 이제 오늘 집권한 지 이제 16일이 됩니다만 크게 다른 것은 무엇보다 이제 빠른 속도입니다. 그죠? 이 정광석화와 같은 스피드 이걸 이제 계속 강조라기보다 실천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1기 때에는 사실은 이제 트럼프의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정부 안에서는 물론이고 그 백악관에서도 거의 없었습니다. 네. 뭐 스티브 베논이라는 전략가와 또 이방카 부부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미리부터 행정부 장관들 또 강요들은 물론이고 백악관 모두가 트럼프와 같은 이제 원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취임하기 하루 전날 그 워싱턴 D.C.의 캐피탈 어레나라고 하는 그 체육관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서도 나는 내일 취임하는부터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을 빠른 속도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럼프는 이제 그런 국민과의 약속 그대로 매우 빠른 속도로 그것도 충격과 공포, 쇼크 앤드 오 이걸 하면서 진짜 하루하루가 단 주말도 쉬지 않고 계속 뉴스를 터뜨리고 또 세계와 또 미국을 들었다 내렸다 계속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네. 뭐 구체적으로 가면 뭐 많죠. 뭐 저 관세 전쟁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불법 체류자들 뭐 몰아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또 가자지구 얘기도 최근에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슈들 하여튼 계속 터뜨리고 있는데 미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지도. 예. 일단 트럼프가 이번에 작년 11월 5일 대선에서는 예상을 깨고 미국 전체 투표자의 절반 이상 한 52% 3%의 득표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20년 만에 미국 공화당 후보가 전체 민주당 후보보다 전국 투표에서 더 많아진 거는 이제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제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거의 50% 좀 넘습니다. 그래서 한 보름 정도 최근에 뭐 어제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건 없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미국 국민들이 대체로 원래 지지하던 사람들은 계속 또 지지하고 또 트럼프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계층도 많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공화당 전통 공화당 안에서도 네버 트럼프라 해서 절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딕 체니라든가 조지 W 부시도 그런 부류에 속하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간으로 미국으로 어제 봐서는 또 일부 미시간 같은 데서는 트럼프가 이 불법 입국이라든가 DEI 정책 이런 거에 너무 속도를 내고 너무 정신없게 하고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뭐 1000여 명 정도가 시위도 하고 물러나라 이렇게 하고 또 일각에서는 야 이렇게 됐으면 트럼프 빨리 또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이고 현재까지는 비교적 미국 언론과 심지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이런 데서도 트럼프가 굿 스타트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는 칼럼까지 최근 3, 4일 전에 크게 실렸었습니다. 네. 교수님이 이번에 쓰신 저 신의 개입 책이 이제 트럼프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신데요. 캐릭터에 대해서. 트럼프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겁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빠르게 다 해결하려는 이게 가능할까요? 트럼프는 이제 1기 때는 본인의 어떤 의도 또 본인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충분히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이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차례 탄핵을 겪으면서 일의 스피드가 많이 지연된 면이 있습니다. 플러스해서 바이든 4년 동안에 미국이 더 나쁜 방향으로 더 망가져 있다 이러기 때문에 자기가 빨리 고쳐야 된다. 그래서 I can only fix it, only I can fix it.
오직 나만이 이걸 고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선거 구호까지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유권자들은 거의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트럼프가 11월 6일 날 승리 연설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취임사에서도 그렇고 전례가 없는 빠른 속도, unprecedented speed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공언을 했는데 그리고 자기는 단 한순간도 자기가 바라는 미국의 골든 에이지, 황금 시대를 만들 때까지 쉬지 않겠다라고 지난번에 빅토리 스피치에서도 밝혔습니다. 심지어 그 내용이 백악관 새로 만든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로서는 자기가 비록 올해 79세가 되는 고령의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그 강한 에너지와 열정으로 사실은 대통령 취임한 바로 그날부터 기자들하고 백악관에서 질의응답을 했지 않습니까? 행정 서명을 이래 하면서 그것도 밤에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완전 그 쇼맨십이던데요. 막 빨리빨리 막 해가지고 보이고. 예, 참 그 바이든이라든가 기존의 미국 전통적인 정치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미국 역사상 어느 대통령이 체육관에서 그 행정명령을 하고 또 펜을 막 나눠주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그죠? 역시 이제 트럼프가 11년 동안이나 미국 MBC 방송의 어프렌티스 그 진행자도 하면서 상당히 그 인기를 모았지 않습니까? 거기만 돈만 한 20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출연료로.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쇼맨십이 있고 또 의외로 그런 데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좀 열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뭐 막 하면서 그 해결책들을 내놓긴 하지만 네. 근데 그 선거 과정에서도 언론들의 그 팩트 체크 보면은 상당수가 다 거짓말이고 과대 부풀린 거고 이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네. 예. 트럼프는 왜 이렇게 막말과 거짓말을 일삼는 거죠?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 되게 그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 팩트 체크하고 그러면 네. 좀 뭔가 민망하고 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거리낌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정치인의 거짓말은 트럼프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책에도 상세히 적었습니다만 폴리티팩트라는 미국 그 정치 사이트, 팩트 체크하는 전문 사이트를 보면 트럼프의 거짓말 비율은 76% 정도이고 바이든과 해리스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팩트 체크를 한 결과 한 36%, 40% 정도 됩니다. 30%냐 40%냐의 그렇죠. 차이군요. 물론 거의 더블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인들이 의도하든 또는 의도하지 않든 간에 실수에 의해서라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제법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내가 착각하거나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의도적인 거짓말을 잘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정치인들은? 그럴 두 개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치인들이 모든 팩트를 최대한 수치를 기억하려고 하지만 이제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은 더 헷갈릴 수 있는데 실수와 또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트럼프에게서는 특징적인 것이 트럼프가 1987년에 쓴 거래 기술에도 보면 이 진실된 과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트루스풀 하이퍼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이거 과장을 하거나 좀 다른 사실 팩트를 얘기하더라도 이게 상대방에게 피해가 되지 않으면은 이것이 무슨 그게 잘못이 있느냐. 그리고 트럼프는 오랜 동안 이제 사업을 하면서 한 경험이 자기가 이제 틀린 말을 하더라도 어쨌든 또 말을 아주 거칠고 독하게 해가지고 이게 화제가 돼서 여러 가지 이 미디어에 보면 바이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화제가 되고 옛날에는 이제 인터넷이나 디지털이 없을 때는 뭐 뉴욕 타임스에 평범하게 아주 곱게 정상적인 얘기만 하면은 이 기사가 안 될 수도 있고 한 줄짜리가 되는 것이 자기가 아주 약간의 과장을 섞어서 세게 거칠게 얘기하면은 이게 큰 기사, 톱 기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트럼프는 25살부터 이제 자기 사업을 했습니다. 23살에 워튼 스쿨 졸업한 다음에 2년 동안은 아버지 밑에서 일하다가 그다음부터 자기가 했는데 그때부터 그걸 터득을 한 거죠. 적당한 거짓말과 과장은 나쁘지 않고 오히려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또 상대방을 기를 죽이고 내가 유리한 지위에 또 유리하게 승리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이 거의 50년 넘게 몸에 밴 거죠.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 어떤 그 캐릭터를 가진 트럼프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북미, 그러니까
캐나다하고 예. 멕시코와 관련된 그렇죠. 관세 네. 이거 가지고 뭔가 동맹국들을 되게 불안하게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더군다나 그렇죠. 더 나아가서 중국과도 또 관세 전쟁 시작이 그렇죠. 됐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제가 그 뭐 두 나라 세 나라 얘기하기에 앞서 가지고 트럼프의 출연이 갖는 의미가 저는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에 대해서는 이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과거에 이제 1992년에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을 쓴 지금 현재 스탠포드대 석좌 교수로 있는 분도 동의를 하는데 이 트럼프의 결정적인 승리, 압도적인 승리, 그걸 미국 국민들이 이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거는 특히 국제 질서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1945년 이후에 그 미국이 만들어 놓은 국제 체제, 그러니까 국제연합, WTO 또 이런 브레튼 우주 체제 이런 걸로 규정되어 온 일종의 자유주의, 그러니까 이 글로벌 리더십, 미국이 뭐 상당 부분은 많은 걸 희생을 하면서 선의의 국제주의를 미국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안보 이런 걸 하면서 동맹국들에게 거의 공짜에 가까운 그런 이 뭐 무상 원조도 물론 옛날에 하다가 요즘은 또 주둔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원조도 해줬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걸 예전에 1950대, 60대, 70대까지 받았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미국은 더 이상 안 하겠다. 사실상 그런 걸 선언을 한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국제 질서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 트럼프의 승리입니다. 네. 그거를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이 인정을 했어요. 과거에 70년, 80년 계속된 그런 미국이 선의의 글로벌 리더십을 하는 것을 그것은 이제 바이든 정부가 표방했죠. 해리스도. 근데 우리는 거기와 단절하고 미국이 너무나 다른 나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희생을 해서 미국이 이렇게 뜯기고 있다. 호구가 되고 있다. 거기에 대한 트럼프는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 책에서부터. 이번에 선거 유세 그리고 8년 전에도. 그래서 이번에 됐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국민들이 그 두 가지 국제 질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 겁니다. 네. 트럼프를 선택해서 거기에 할 수 있도록 그 맨데이트, 명령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트럼프의 등장과 이것은 미국이 사실상 새로운 국제 질서를 짜고 있다. 트럼프 혁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아주 미국에 가까운 곳, 미국의 자국의 아주 주변국부터 이제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USMCA라 해서 그 FTA를 맺고도 있는 나라이긴 한데 그 나라가 지금은 현재 가장 큰 것이 두 가지 문제였지 않습니까? 불법 입국자의 많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루트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멕시코와 캐나다.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 국민의 그 최근 들어서 한 10년 동안 매년 7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있는 이 펜타닐 마약 유입을 하는 창구가 되고 있는 것도 그 사실이다. 그래서 이건 트럼프가 보편적 기본 관세라 해서 외국 상품에 대해서 10 내지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공약과는 별개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25% 관세를 매기겠다, 때리겠다라고 트럼프가 2월 1일 날부터 하겠다 했다가 또 며칠 연기했다가 또 뭐 하다가 결국 한 달 유예를 하지만은 사실 멕시코와 캐나다의 국가 정상으로부터 뭐 항복선언 내지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국경을 뭐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지키겠다. 예. 그래서 그걸 30일 동안 제대로 하는지를 봐서 그때 25%를 완전히 없앨지 또 5%나 10%뭐 낮춰줄지 뭐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될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일기 때 그 이른바 무역 전쟁이라 해서 관세 폭탄을 때렸지 않습니까? 2018년에요. 그래서 그것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것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 유지가 됐는데 거기에 추가로 해서 이 펜타닐 마약이라는 것이 가장 그 기초 원료가 되고 이걸 처음에 그 출발점이 오리진이 되는 곳이 중국이기 때문에 이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과거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하나 이유 때문에 10% 캐나다나 멕시코보다 낮은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요거는 사실은 그 오픈 게임입니다. 몸풀기 워밍업 게임이지 그렇죠. 본격적인 관세 전쟁 시작도 안 했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또 더 밑에 있는 파나마 운하 그리고 북쪽에 있는 아이슬란드도 마찬가지죠. 그죠? 거기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 그 나라 두 곳이 그 미국의 국가 안보에 1%는 아니더라도 0.1% 내지 0.01%의 국가 안보 위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잘 아신 대로 파나마 운하에서는 이 중국 뭐 구체적으로 홍콩의 허치슨 완포와 그죠? 그게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또
그린랜드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의 이런 많은 진출, 뭐 군함도 하고 여러 가지 그걸 사실상 지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계속 트럼프는 강하게 그냥 보통 만나서 파나마나 아이슬란드, 덴마크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러니까 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않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거칠고 강하고 이제 상대방이 그냥 거의 멘붕을 만드는 거죠. 뭐 예를 들어 트리더 총리 보고 51번째 주가 되라. 뭐 이렇게 하니까 완전 모욕적이죠. 모욕적이죠. 그러니까 일단 그 지도자 되는 사람이 진짜 완전히 꼭지가 돌게 거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만들잖아요. 그게 트럼프의 특기입니다. 그래서 뭐 덴마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군대를 동원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이거는 완전히 제국주의의 새로운 등장인가 싶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제 트럼프가 일단 자기 나라 미국을 둘러싸고 있는 제일 가까운 곳에서부터 새로운 국제 질서의 레볼루션을 하기 위한 전초 작업을 밟고 있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 강한 이제 이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의 새로운 반짝 이것이 아마 벌어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 2기 일단 트럼프가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 그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입장 혹은 트럼프 입장에는 어떤 장점이 될 수 있는 협상술일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고 그렇죠.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는 불확실한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2기가 세계의 모든 나라들, 많은 나라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다. 뭐 책에서도 그거와 관련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재앙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재앙이 된다는 것은 모두가 재앙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트럼프의 의도, 트럼프의 특성을 잘 모르고서 엇박자를 놓을 때 반항하거나 다른 식으로 대응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의도, 트럼프가 주장하고 바라고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트럼프의 그림이라는 것이 명확해요. 대표적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황금시대, 골든 에이지 오브 아메리카를 하겠다는 것이 취임사에서 몇 번이나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그리는 꿈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대응을 하면 전혀 무섭지가 않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과거의 생각이 있잖아요. 과거의 미국 대통령들은 이렇지 않았는데 과거의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나 동맹국에 대해서는 특별 대우를 해주고 따뜻한 산타클로스고 선의의 경찰관인데 왜 이렇게 달라졌지? 그래서 트럼프는 나쁜 놈이야. 얘하고는 상대를 못해 하더라도 진짜 이 적개심이 한 55%, 60% 있으면서 대하는 순간 트럼프하고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의 미로를 한번 보십시오. 일론 머스크도 원래는 민주당 계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해리스와 트럼프가 이제 뭐 막상막하라고 언론에서는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결을 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일론 머스크는 과감하게 트럼프에게 베팅을 했습니다. 그죠? 사실은 실리콘밸리 출신들, IT 기업인, 테크 기업인들 대부분 원래 민주당 계열이긴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헌신적으로 해서 트럼프를 당선시켰습니다. 뭐 그래서 이게 뭐 DOJ 정부 효율부 수장이 돼서 뭐 잘 됐다 못 됐다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 머스크가 트럼프의 거의 가족 같은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실권을 휘둘러 가지고 많은 갈등이라든가 사실 시기도 받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개인과 일론 머스크라는 개인과 트럼프라는 사람이었지만은 국가 간에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가 간에서 보면 트럼프는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 간의 신냉전 이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한국이 중국 편에 서느냐, 미국 편에 서느냐, 뭐 이거는 질문에 답변할 가치도 없이 미국 편에 서야 되긴 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된 트럼프 편에 저는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편에 서서 트럼프가 중국과의 대결,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한국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제일 바라는 게 그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가족에게서 트럼프 개인에게 대접받는 거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그런 존재로서 저는 대접받을 거다 생각합니다. 근데 일각에서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일방적인 독주 혹은 미국 우선주의 이런 것들이 결국 동맹국들까지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뒤돌아서게 하는 행동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이것이
결국 그 중국에 반사 이익을 주는 게 되고 네. 트럼프 임기 4년 후에는 미국의 패권이 상당히 흔들리는 네.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른바 전통적인 국제 질서 또 전통적인 미국에 대한 관점에 기초해서 봤을 때는 반드시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는 사실은 좀 단견이라 보고요. 트럼프가 이제 동맹국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사실은 뭐 한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토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국방비 부담을 높여라, 그죠? 그리고 주둔비 비용을 높여라 이겁니다. 사실은 그거는 한국의 경제 여건이나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돈을 좀 더 내라는 거 하고 두 번째가 말을 할 때 거칠게 말하는 겁니다. 불러가지고 아유 대한민국의 뭐 김 대통령님 얼마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점잖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또 그것도 직접 만나지도 않고 SNS라든가 또 기자회견하고 아니면 지나가면서 세게 질러버리니까 사실 불쾌한 감정이 있지 그 두 가지 요구 돈과 불쾌한 감정을 빼면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네. 방위비를 높여서 미국이 완전히 다 한국을 떠나거나 버리겠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다 하라는 건 아니고 같이 힘을 합치자 돈도 더 내서 같이 잘하자 이런 겁니다. 네.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간단한데 그 스타일과 그 방식이 과거와 다르고 트럼프가 유별나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불쾌감을 느껴서 그렇게 한다. 그것은 사실은 본질은 놓치고 그 스타일에 의해서 그 관계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트럼프가 이제 이 전체주의 국가 또는 독재 정치하는 그 이른바 스트롱맨들 뭐 푸틴이나 시진핑 심지어 김정은 또 특히 에르도안 뭐 네타냐후 이런 사람들하고만 너무 친하고 동맹국은 경시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우리나라의 2017년 11월에 여의도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한 거를 연설문을 뭐 인터넷에서 다 구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봤을 때 트럼프가 절대 북한에 대해서 환상을 품고 있거나 김정은하고 만나가지고 한국을 버리고 김정은식의 이런 그 한반도에 들어서기를 바랐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네. 그 최소한 이른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이런 수정주의 국가들하고 뭐 타협을 하거나 야합을 하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포기할 사람은 절대 아니다. 저는 그 정도에 대한 신뢰는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로 우리 한국은 일론 머스크처럼 오히려 트럼프와 적극적으로 그럼요. 그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우리가 더 얻어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것을 찾아야 되는 예. 상황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늘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미국에게 뭘 줄 것인가만 생각할 게 아니고 미국과 같이 무엇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래서 미국에도 도움되고 한국에도 도움되는 물론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너들은 상관없고 미국에만 도움되는 걸 사실 바라는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윈윈이 아니고 윈루즈라도 반드시 자기 개인과 기업과 미국이 승리하는 걸 바라지만은 사실 우리가 잘하면은 서로 윈윈이 되는 걸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말도 안 하고 꺼내지도 않았는데 트럼프가 작년 11월 8일인가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 조선산업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두 번이나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조선산업이 하나의 예인 것이고 나머지 다른 분야, 뭐 최근에는 또 원자력 동맹도 했습니다만은 AI 분야, 그죠? 그리고 뭐 철강 분야, 조선 분야 이런데 왜 못합니까? 네. 그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 거의 모든 분야 제조업에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 이제 이 충돌하고 있는데 정면 경쟁을 하고 겹치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그 한국이 몰락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패퇴, 뭐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철강도 그렇고 그죠. 그런데 이 중국이 배제된 글로벌 공급망을 한국과 미국이 새로 만들고 거기에 한국이 그 HBM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에 최근에 그 각광받고 있고 중국이 구하지 못해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계속 글로벌 공급망에서 린치핀이 되는 것을 한국과 미국이 같이 만들어서 나간다면은 트럼프도 좋아하고 또 한국에도 엄청난 그 진짜 경제적 대박이 될 수 있다가 그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복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